다음 주에는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네. 공판 준비기일 2차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할 가능성은 좀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주말 지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또 일주일 동안 대격동의 한 주가 될 수밖에 그렇게 되면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 화요일이냐? 근데 화요일은 그 다음 날이 이재명 대표의 또 선거예요. 네. 26일. 이건 완전 온 나라가 정말 흥비박산이 날 겁니다. 이게 너무 큰 날짜가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주로 넘어가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대표 선거 다음에 해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4월 첫째 주. 근데 4월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네. 인용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 두 사람이에요. 4월 18일 퇴임을 하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또 이게 상황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압박에 들어갔잖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네. 빨리 임명해라. 근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이건 더 사태가 커질 거예요. 그것도 헌법재판관들이 알아. 헌법재판관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결정을 내렸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왔을 때 여론은 더 쪼개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정말 마은혁 헌법재판까지 넣느냐 보수청은 또 난리가 나겠죠. 더 이렇게 막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선거가 있는 다음 주를 또 피할 수 있다. 그러면 4월 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3말 4초 이야기 나오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혼란, 대혼돈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 선거 이후에 좀 선거가 나와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뼈리 있나요? 이게 아니, 그건 이재명 대표 선거 이후에 탄핵 선고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고를 유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로 보는 거니까 유죄 뒤에 나오면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이재명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가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다 이런 네.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 유죄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 발언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는 해석을 하건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26일 이 대표 선고 전에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의 판사들이 약간 이게 엄청난 그 포비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유력 대선 후보에다가 지금 조기 대선으로 이제 가기로 확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를 손댈 수 있을까? 그러면 아예 유죄로 만들었다가 큰 봉변 당할 수 있으니까 무죄를 하지 않겠느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완전히 심리적 지진이 정말 진도 7 그러면은 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심리적 지진이 그 정도 상황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네. 다음 한 주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헌재 결정이 왜 미뤄지느냐 이걸 두고도 이제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제 헌법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떠도는 찌라시 내용처럼 재판관들 사이에 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그 의견이 갈리는 건 이유가 아니라고 하고 뭐 흠결 없는 결정문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수장님? 저는 일단은 그 헌법 학자분들의 이야기를 믿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여론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 겁니다. 저는 첫 번째는 뭐냐? 늦춰지는 이유는 복잡 상황이다. 그거는 명쾌하게 뭔가 결론이 안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라면 여차 저차 그래도 결론을 내리면 되잖아요. 8년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불과 뭐 이 판결문 얼마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정미 재판관이었나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는 왜냐하면 여론이 압도적이었거든. 네. 8년 전에는 그냥 보수의 여론이 와르르 무너졌던 거예요. 저 광장에 강화문에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핵을 외치면서 나갔던 국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부응했다고 해도 반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법적인 판결문인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이번 지난 뭐 3월 8일 9일 집회 말고 그 이전에 3.1절 집회까지 보면 동대구역 금남로 이런 데 보면 오히려 보수 지지층들이 더 많이 결집하는 것처럼 네. 보이죠. 여기 20대 30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1월 한 중순경에 등장을 했나요? 61억을 버리고 등장한 사나이 전환길 일타 강사.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보수 집회의 스타가 된 거예요. 제가 대통령의 기각을 막겠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을 막겠습니다. 전환길입니다. 지금 이 성대모사를 제가 지금 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전환길. 근데 막 그렇게 외치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론을
왜냐하면 재판관도 인간이죠. 재판관도 집에 가면 부인이 있죠. 여보 이렇대. 뭐 가족들하고 말도 안 섞고 지낼 수는 없잖아. 아빠 어떻대요? 막 사위가 또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장인어른은 아니 왜 그래? 그러면 지금 뭐 집회가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완전히 장인어른께서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래 내 이름을 다 알아. 정영식 다 안다니까요. 김영도 다 안다니까.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영향을 외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놓쳐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분명히 명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잡 상황이.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대혼란이죠. 민주당의 지금 움직임이 또 빨라졌어요. 빨리 임명해라.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심지어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친 발언까지 해버렸어요. 네. 직무유기로 이것은 체포될 수도 있다. 네. 몸조심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아무리 우리가 그 내부의 정보는 모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의 지금 평의 내용은 뭔가가 지금 명료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그것이 만장일치는 물론 안 되거니와 심지어는 기각, 각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열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론상으로. 네. 그래서 저는 빨리 결정을 못 내리고 선고일이 자꾸 미뤄지고 있다. 근데 저는 물리적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건이나 뭐 앞서서 뭐 감사원장과 또 검사 3인에 대한 탄핵도 선고가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지금 탄핵 심판을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윤경님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부터 나올까요? 한덕수 총리 저는 이야기를 나올까요? 했어요. 물론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선고가 먼저 나와야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건 뭐 다른 것 따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입 선출 어떤 게 먼저였고 그래서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탄핵 소추 가결은 누가 먼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됐어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 나중에 됐어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는 대행을 정말 제대로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은 그 관리를 국무총리가 해야죠.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먼저 결정돼야 된다는 건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복잡해진 상태예요. 한덕수 권한 국무총리는 왜냐하면 정족수 문제도 있죠.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150명이 아니라 200명이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한덕수 물론 이제 먼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먼저 돼야 되는 게 맞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면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빨리 탄핵 선고 빨리 해라 파면시켜라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뭐 무작정 외면할 수만도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렇다면 대통령이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중일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뭐 헌재 선고 결정이 인용되든 기각이든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이 많은데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경찰이 특공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는데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단 그 선거 당일에 가포 비상이라고 하죠. 가장 높은 단계 비상 단계인데 전국 가용 경력 100%를 동원하는 이제 비상 단계는 서울에만 60%를 배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헌재 주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수사기관 그리고 뭐 언론사에도 이렇게 또 경력을 배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난동이나 혼란이 벌어지는 걸 대비하겠다는 건데 그 서울지법 난동 사태를 아무래도 다시 서부지법이죠. 서부지법 예 다시 되지 않도록 좀 경찰이 그렇죠.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확실히 계엄 직후 때보다는 기각이나 각하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높아진 분위기예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좀 초조해하는 분위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여권 내에서 기각을 확신하는 분위기가 있었었죠, 예, 예. 부장님. 네. 그렇죠.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의 추이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한번 좀 우리 시청자들 보실 수 있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추이 변화. 여러분들이 한 이런 그래프를 계속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빅데이터 분석가 별로 찬성 반대가 쭉 흐름을 보면은 이게 갤럽 조사인데 별로 변화가 없죠. 이거 보십시오. 그러네요. 별로 이 간격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결집을 했다고는 하나 정작 찬반의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은 더 좁혀지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론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들의 이 희망대로 되려면
사실은 이 탄핵 찬반이 갤럽 조사에서 반대가 찬성을 뛰어넘을 정도가 사실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 헌법재판소도 마음이 좀 가벼워질 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 2004년이죠. 네.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여러분들 막 눈이 오고 그랬어요. 2004년. 이현석 기자 그때 2004년. 예. 초등학생 때인가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요, 네. 예. 근데 이제 대학생. 2004년에 그때 한국에서는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봄 정도의 시기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다는 것도 이번처럼 그런 눈이 왔던 거죠. 근데 막 사람들이 모여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적어도 처음에 이제 국정 운영이 좀 삐그덕한 게 있긴 했어요. 그래도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추이 변화 보여주시면 그때는 한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가능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만장일치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10명 중에 8명이 탄핵 찬성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58대 37이란 말이거든요. 58대 37이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랑 비교해보면 만장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만 기각 이야기가 희망 회로가 가동되는 이유가 뭐냐면 박앵커 이거 보세요. 58대 37을 헌법재판관 8명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5대 3. 5대 3이죠. 예. 5대 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다수결이지만 표결이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6명 이상이 돼야 돼요. 6명, 7명, 8명이 인용 의견이 나와야 파면이 되는 겁니다. 3명이 안 돼. 우린 반대야. 기각이야. 그럼 기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래프 결과를 보고서 이거 그럼 찬성 쪽 아니야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럼 기각 각하 이야기도 나올 법하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기각 각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부터 그렇죠. 예, 실제 탄핵 선고가 나기까지 탄핵 찬반 여론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변화가 있는 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셨죠. 그렇죠. 예. 근데 중도층만 떼놓고 보면은 갤럽 조사를 보면은 중도층 69%가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는 26%에 그쳤어요. 네, 중도층은 꾸준히 7대3 비율로 찬성 여론이 이제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론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항상 분석하라, 데이터를 고민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중도층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면 좋은데 굉장히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좁혀졌죠. 네. 뭐 탄핵 찬반이라든지 네. 또는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 정당 지지율은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앞서기도 했단 말이에요. 앞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도층만 보면은 여전히 한 절반 정도 반토막밖에 안 돼요. 이런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중도층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도층은 보수층이 결집한 이유는 8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네. 생각난 거죠. 그죠? 무너져서는 안 돼. 네. 근데 중도층은 역트라우마예요. 아니, 이원석 기자와 박나영 기자가 역트라우마예요. 중도층이라 생각하면 아이씨 또 탄핵이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이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탄핵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주가도 내리고 환율도 비상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중도층은 왜냐면 어느 한쪽에 쏠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자기의 이해관계, 내 주머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 정씨가 이렇게 곤두박질 쳐? 그게 더 관심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론조사하면 중도층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드리는 여론 어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중도층이 제일 많아요. 자, 100% 중에서 30이 지금 보면은요, 30 정도가 보수, 그 다음에 45 정도가 중도입니다. 45나 되네. 정치 성향 응답하라면. 그 다음에 진보가 25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고서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러냐.
봐라 이 조사 맞느냐 이게 지금 진보가 제일 적지 않느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이른바 과표집이 됐다는데 과표집이라는 그런 걸 설명을 붙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근데 중도가 45면은 여기에는 적어도 15%가 사실은 좀 진보적 성격, 민주당 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막 결집을 한다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 자리가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네. 막 광화문에 공대구역에 또 전환기를 타면서 대통령을 몸을 던져서 제가 기각을 끌어내겠습니다.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원석 기자가 전화 면접원이에요. 네. 자, 이원석 기자한테 브라브라브라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예. 정치 성향이 음. 진보라고 그래도 대답을 잘할 수 있냐? 쉽지가 않아요. 아. 이게 누가 물어봤을 때 약간 샤이해져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은 이래서 본인이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민주당 지지층 성향인 중도가 중도라고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중도 현상이 나오는 게 딱 이게 지금 탄핵 찬반을 물어보면 찬성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잖아요. 그게 되는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도 보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이죠. 원래는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성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이 하도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니까 응답할 때 중도 그 현상도 영향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네. 지금 탄핵 정국에서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응답자의 절반은 중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그게 중도일까? 그러니까 이 중도에는 상당히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대표 지지층의 성격이 담겨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중도층을 의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걸 보시죠. 변하지 않는 여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자동응답 조사가 있네. 뭐 이건 조작이네. 뭐 보수에서 지금 보수 지지층 결집을 띄우네 어쩌냐는데 자 이런 조사 보면 여러분들 추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 추세를 보면 저 벌어졌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졌던 정권 교체와 정권 교체가 월등히 높았죠. 그죠? 네. 비상계엄 선언 짓고 근데 또 극도로 좁혀졌다가 또 지금 또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결국 이게 뭐냐면 결국 여론은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이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국민의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도층이 어떤 걸 좋아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 국민의힘 전략은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여론을 견인하는 게 있나요? 국민의힘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럴 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쳤다.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게 맞아요. 근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은 뭐냐면 비상계엄 선포한 걸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이제 명분이 출탄에 가는 야당 혼내줘야지. 우리가 혼내준다고 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그런 계몽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냐 말 것이냐는 헌법재판소의 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잖아요. 네. 누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좀 이건 아닌데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것과 네. 정말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 될 정도의 그 수준이 어디인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 자체는 잘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서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상당히 서로 간에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럴 때 우리는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야지 연금이라든지 의료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국민의힘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돼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아무리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그게 집권 여당의 역할이에요. 그냥 집권 여당이 우리가 정권을 창출했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중도층이 움직여요. 네. 정부가 뭐를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정부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정부잖아요. 정당이 뭘 잘해야 실력 있는 정당이 실력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실력 있네. 국민의힘이 정말 실력 있는 정당이네. 경제든 안보든 또는 민생이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나온 건 별로 없지 않느냐. 네. 그게 지금 여론에 반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집권 세력 선호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개헌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집권 여당이 그런 실력을 갖췄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재등판하면서 책이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조금의 그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근데 그 흐름이 크게 오래가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만약에 조기 대선 열려서 경선이 시작되면 여권에 새 바람을 일으킬 그런 주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손써볼 여지가 없어요. 왜? 모든 시선이 누구한테 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내가 명분이 있어요 해가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얘기를 해봐야 지금 사람들은 선거 언제 하나요? 선거 여기에 관심 쏠려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 만약에 경선을 치르게 되면은 그 탄핵 찬반 프레임으로 치르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이 되면서 과거에 이재명 이낙연 경선 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 그게 국민의힘에는 악재가 아닌가.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경선 자체가 4월 한 달 내내 뜨거운 관심이 모아질 쪽은 민주당은 이미 다 결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2심 선고가 유죄이더라도 이재명 후보잖아요. 기성전 이재명.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달라요. 누가 될지 아직은 몰라요. 김문수일지 홍준표일지 오세훈일지 한동훈일지 또 더 나올 거예요. 뭐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은 엄청난 탄핵 좀 찬성 쪽으로 갔던 사람도 있고 반대쪽에 강하게 의사표명을 한 잠룡들도 있기 때문에 이 토론이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가능성이 있을 만한 장면이고 저는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어쨌든 지금 윤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탄핵 인용된다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전환될지를 좀 지켜봐야겠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뭐 유승민 이런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웃이다. 막 이렇게 대부분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탄핵을 반대하는 이 주자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윤심 후보다. 그럴 수 있죠. 또다시 그런 장면.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데이터상으로만 본다면 이 여론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힘들어요. 왜? 이 여론이 생겨난 이유가 이재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론이에요.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생겨난 여론의 성격도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동기가 부여된 것도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일종의 방아쇠 현상이 된 거죠. 그러면 정작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윤심이 사라지겠어요? 그러면 윤심은 작동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김문수 장관이 누가 됐든 간에 윤심이 듬뿍 실려 있는 쪽에 상당히 무게가 실릴 수밖에 현실적인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세훈 시장이나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건 명분이 있고 이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만 이제 상당히 윤 대통령과 아주 껄끄러운 상황이 돼버린 게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분명히 명분이 있다. 그때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았더라면 지금 거의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되는 정당으로 인식되지 않겠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네. 하지만 현실은 지지층이라는 거는 윤 대통령을 또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그걸 무시할 수만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식으로 여론이 갈까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홍준표 시장이 가져갔을 법한 그런 지지층들을 김문수 장관이 많이 가져갔다. 네. 이게 겹치면서 캐릭터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가져갈 만한 지지를 또 오 시장이 가져갈 만해요. 오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완전히 일치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있죠. 그렇죠. 좀 확장성을 그저께인가는 또 오 시장이 그랬잖아요. 탄핵 찬성한 게 아니고 탄핵 소추에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각 2명에 각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저 천만 서울시장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비슷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명분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참 당장은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 발전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찐으로 뭉쳐 있는 그 지지층들을 한동훈 전 대표 품으로 끌어안기는 매우 힘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로는 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다.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부적으로 뭐 좀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한다면은 뭐 한동훈 대표나 이렇게 탄핵 찬성하는 주자들에게도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지 그럼요. 않을까라는 생각.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때 윤심을 작동시키려 했지만 전혀 작동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의 탄핵 국면에서는 그때하고는 또 민심이 다른 거예요. 네. 그때는 오히려 윤이냐 한이냐를 이야기할 때 당원들과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민심은 한을 선택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존재 때문에 네. 한으로 못 가고 윤으로 가는 거예요. 윤으로 결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8년 전처럼 안 되려고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까를 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힘든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도 힘든 상황이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장을 했던 그 확장성을 좀 내세울 부각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차기 주자 적합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다른 여권 주자들 지지율을 모두 합한 것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그런 기록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남은 2심 선고. 근데 최근에 어느 찌라시에서 또 민주당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네,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많이 네. 돌고 있고. 아, 2심 무죄. 네. 은근히 뭐 민주당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법이 1심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재판부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뭐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1심과 너무나 괴리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사법부가 안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1심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1심에 대해서 저건 법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있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냐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곳에서 전달이 됐던 공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정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나 평가 이런 차원에서의 설명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무죄로 2심에서 선고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준이 되겠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선거 때는 어쩌냐면 그냥 이게 정말 나중에 법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어떤 발언이든 그냥 거침없이 일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막 그렇겠죠. 출산이 하나의 주제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됐다. 그러면 막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10명입니다. 저 후보는 1명입니다. 근데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한 거야. 나중에 가서 법원에 가서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그때 그런 욕심이 생겼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서 무죄입니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근거가 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상당한 혼란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유죄든 무죄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출마하는 거는 이제는 이건 부인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3심이 있잖아요. 그랬잖아 분명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거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대법원의 지금의 어떤 이재명 대표가 쭉 지금 해오고 있는 재판들을 본다면 대선 1까지 3심 선고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탄핵이 인용돼서 그 대선판을 가를 핵심 변수 이제 2030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의견을 유보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20대 56% 그리고 30대 4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왔어요. 이거 청년들이 이제 지지 후보를 못 정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이렇게 신중해진 이유는 뭘까요? 소장님? 왜냐하면 2030 MZ세대들은 무념무상해지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이 아예 없어요. 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제일 냉정한 유권자가 2030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막 잘난 척하다가 2030 세대가 질문하면 꽉 막혀요. 미안한데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게 답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정말 직설적이면서도 솔직하고 이게 2030 세대의 특징이에요. 누군가에게 빌붙지 않는 거죠. 2030 세대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어딘가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의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네. 자기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당내 정치지도 선호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20대는 유보예요. 엄청 큰 거네요. 이 정도. 네네. 심지어는 이준석마저도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때는 2030 세대 포위론을 이야기했던 이준석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본인은 뭐예요? 당에 포위당했잖아요. 당을 못 빠져나가. 2030 세대가 정말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2030을 웃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내가 행복. 그거는 돈을 아주 많이 가지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고통받고 고문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충분히 공정한 기회와 노력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중앙선관위에 화가 난 건 뭐냐면 그거예요. 중앙선관위 자식들도 시험 보라 이거예요. 아주 공정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그 기회를 얻었다면 모르겠는데 내 자식 남성 여성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여성이 좀 많지 않아요 했던 그 중앙선관위의 고위직이 여성이 채용에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딸을 버젓이 채용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2030대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어마어마한 금전적 이익이나 어마어마한 조건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정말 공정하구나. 누구나 하면 기회를 가져볼 수 있구나. 그런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2030 세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도 할 거예요. 네.